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플러스 출판 그룹에서 2021년 2월 15일 발간된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자 권석천은 1967년생으로 1990년 경향신문에 입사, 2007년 중앙일보 법조팀 팀장, 2020년 TBC 방송을 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작가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말처럼 사회나 우리 일상에서 모순이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유로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람다움에 대하여 영화를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2018년 말 방송사에서 신문사로 복귀 후 중요 사건이 아니어도 한 주에 한두 번은 법정에 가보리라는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는 특수졸도 사건의 재판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심야 시간대에 상점 문을 뜯고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청소년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작가는 그들의 무표정 때문에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작가로서는 그 4명이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불쾌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일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황을 받아들인다. 학습된 무기력은 일반적으로 불쾌한 상황에 대한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대응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사람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을 없앨 의도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고 실패한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험 후에 발생한다. 그런 이들은 사회의 제도권 안에서는 전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이들이며 큰 사건을 일으켰을 때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다인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라고 세상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법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대신에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은 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할 수도 또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자 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전의 한 교차로 신호를 어긴 도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대학 새내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고 달아나는 도주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만 13살 중학생으로 촉법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소년원 2년 송치를 받는 데 그쳤는데 그나마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연령 상한을 만 14살로 정한 현행 촉법 소년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대 아동과 청소년 성숙도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촉법 소년 연령을 내리겠다는 원칙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처벌 강화가 해법은 아니라며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입니다. 가정에서의 출생, 부모의 학대나 이혼, 제도권 교육, 과정의 답답함을 못 이기고 스스로 그만둔 공부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론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어린 나이에 범죄의 현장으로
불러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여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태생적 한계이며 운명입니다. 모두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모두 다 같이 갈 수 없고 모두 좋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한편으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들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비슷한 지위의, 다시 말해 태생적 한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도의 인간들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란 이런 비슷한 부류끼리 인간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평등은 같은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후의 상황이 공산주의처럼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창 떴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이용하여 그들만의 리그에서 명문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특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게 하여야 합니다. 돈과 부라는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이 기회까지도 앗아가고 맙니다. 소위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탱하며 발전시켜 온 것은 기득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부모의 찬스 없이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를 가지는 못했지만 지방대나 전문대를 나온 대부분의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며 그들이 제대로 살아야만 특권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의 사회적 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성공한 이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은 업무 일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윗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어야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윗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조직을 움직이는 법이며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국의 조직들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이들이 소지하는 것은 명함입니다. 작가는 명함이 다른 이름은 자기 존재 증명서라고 합니다.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상식맨, 드디어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일어서서 저고리 단추를 단정하게 채우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셔츠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 명함이군요. 그런데 한쪽이 접혀 있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명함을 받은 고객, 기분이 어떨까요? 업무상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눈 후 가장 먼저 주고받는 게 바로 명함인데요. 이 명함을 주고받는데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우선 명함은 명함집 안에 깨끗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명함집은 와이셔츠 주머니가 아니라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두 손으로 주고받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친분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직급이 다를 경우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명함을 줍니다. 하지만 대등한 관계일 경우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넬 때는 명함 끝을 잡고 상대가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줍니다.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면 이제 상대의 명함을 받을 차례입니다. 받을 때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명함을 받은 상식맨, 그런데 명함을 자세히 보니 한자가 가득합니다. 상식맨,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함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세요. 명함에 있는 정보는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문자가 없다고 해도 명함을 받은 후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것보다 5초 정도 정독하고 상대의 이름이나 직위 등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에 쓰인 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명함 매너.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명함을 받고 5초 정도 정독하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명함 문화에 집착하는 우리 문화를 주위의 인정 욕구가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윗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미끼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죠. 작가는 이런 쓸데없는 조직 내 내분이 불필요한 것이며 외부의 실질적 위험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일정표입니다. 작가는 이런 한국이 얼마나 치밀한 인간관계에 의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를 반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팀장에게 칭찬받는 업무보고 스킬 꿀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라고 부르는 것이죠. 팀장에게 사랑받는 업무보고 스킬. 첫 번째는 첫 마디를 보고의 성격부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팀장님하고 여러분의 팀장을 부를 때 팀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에 위에서 깨졌든지 아니면 집에서 문제가 있던지.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부르면 일단 팀장은 긴장할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팀장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팀장님, 간단한 보고사항인데요. 또는 팀장님,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마디를 보고의 성격부터 시작을 하면 팀장이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내 의견을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가 장황해집니다, 보통. 그러면 팀장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뭐야? 그래서 가치를 비교하려면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할 때는 핵심 쟁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2개 이상의 안을 준비하고 개별 안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돼요. 약속을 잡는 것은 상대가 자신과 사업을 하여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전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2-3번 날짜를 맞춰가며 잡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작가의 사람에 대한 예의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연을 개인과 사회, 개인과 일상들이 삶의 파편들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세심한 관찰력과 은유로 외연의 확장에 이어 내연의 의미를 일상적 사유와는 다르게 조금은 진지한, 어쩌면 너무나 냉정하게 현실을 다룹니다. 소제목, 우리들을 미치게 하는 것들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유능한 공포 기획자들이 많습니다. 중약,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공포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부모의 부나 재산을 물려받아 아무런 노력 없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라는 것이죠. 이들도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당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정할 때 그것이 먼저 고려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국민에게 반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가가 얘기하듯 무조건 이기고 남보다 잘해야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만이 내 가족과 나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임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이토록 사회, 언론, 노동 등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황금만능주의와 불평등 문제의 핵으로 발전합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님은 짐작은 하였으나 이런 확장된 내용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란 자본주의라는 미완성의 사회 체계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람은 돈보다 귀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다워야 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그리하여야 자신의 삶도 일률적인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나 다음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작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 이 사회와 이 자리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뒤로 나가 더 큰 그림을 본다면 내 주변과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기본이 우리를 이 자리에 살아있게 하는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 각 해마다 연말이면 그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 성어를 언론에서는 발표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는 각자 도생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도 존중받고 소중하지만 만약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각자 도생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망친다고 하였을 때 속담 그대로 그 실패는 본인 자신이 책임이므로 국가나 타인은 당신에게 무관심하며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까지는 사회적 동물이며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무인도가 아닌 항구에 여러 이들이 모여 무인도로 떠내려간 이웃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성질과 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사회화되는 것이죠. 사회화 속에 우월과 기득권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기득권만이 존재한다면 국가, 사회 등 인간의 제도에 의한 형태의 인류의 뭉침은 즉 함께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사회에서 없는 이들이 취급을 받는 불우한 이웃과 나를 존재하게 받쳐주는 주변인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화나 문자로 한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